미국 미시시피주 메리디안. 어느 날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 부들부들 떨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신고 전화를 받은 직원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주소를 묻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너무나 당황하고 패닉이 온 듯 몇 번씩이나 숫자를 틀리고 더듬거리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신고 접수를 받은 직원은 그를 진정시켜서 겨우겨우 주소를 알아냅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놀란 걸까요? 그가 전해온 상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화장실 욕조에 엎어진 채로 죽어있고 그 주변으로 온통 피가 흥건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는 총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에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실제 사건과 스릴러 영화 줄거리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J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실제 사건만 들으시는 분들, 스릴러 영화 이야기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메리디안 출신의 21살 남성 크리스티안 안드레아 키오는 외향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청년입니다. 재능도 많고 마음도 따뜻해서 친구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그를 좋아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주변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고 해요. 항상 친구가 많고 인기도 많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티안을 알았기 때문에 크리스티안의 가족들도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크리스티안 우리 사촌 오빠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을 정도라고 해요. 성격이 아주 활달해서 늘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며 지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예인선 선장이 되겠다며 미시시피강의 예인선 회사에 취업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한 결과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2번이나 승진하면서 선장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정말 야무지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크리스티안은 21살이 되기도 전에 배에서 2~3번째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선원들 대부분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크리스티안이 리더 자리를 맡은 거죠. 그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중요한 직급을 맡은 데 대한 프라이드도 상당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크리스티안에게는 에이버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크리스티안과 에이버리는 5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이 둘은 사귀는 동안 서로의 집에도 놀러 가고 부모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가족들과도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배를 타면서 일을 하고 에이버리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이들은 헤어지게 됐어요.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언젠가 그 둘이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크리스티안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휘틀리 굿맨. 크리스티안이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한 파티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많이 어린 17살의 휘틀리를 만나게 됐던 거죠. 이 두 사람은 사실 원래부터 서로를 알고 있긴 했어요. 나이 차가 좀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학교를 같이 다닌 건 아니지만 동네가 워낙 작아서 서로 누가 누군지 벌써 다 알고 있었거든요. 크리스티안은 휘틀리와 사귀면서 그녀 역시도 집에 데려오곤 했어요. 집에 놀러온 휘틀리를 보고 크리스티안의 엄마는 이 아이도 참 예쁘고 귀여운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티안의 가족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얘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아들 크리스티안이 만난다는 여자의 휘틀리 걔 어떤 앤지는 알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예뻤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휘틀리의 삶은 평범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안 좋은 친구들과도 어울려 다녔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휘틀리의 이런 면을 모르고 만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크리스티안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사귀었던 거예요. 그는 지낼 곳이 필요했던 휘틀리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부모의 허락 하에 휘틀리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크리스티안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휘틀리가 집에 놀러 올 때만 그냥 띄엄띄엄 만나다가 이제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근데 알면 알수록 애가 뭔가 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휘틀리는 크리스티안의 전 여자친구 에이버리를 질투한 나머지 에이버리와 크리스티안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총의 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걸 보고 크리스티안의 엄마는 너무 놀라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해요. 야, 쟤 진짜 뭔가 이상하다. 약간 정신이, 이 마인드가 건강한 애가 아니다. 아들 크리스티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크리스티안은 에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쎄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그냥 좀 쎄한 정도가 아니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싶은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어느 날 휘틀리가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없는 동안에 크리스티안의 어린 여동생 알렉사를 돌봐주기로 했었는데 애한테 자넥스라는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가족들은, 특히 크리스티안의 엄마는 이 일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결국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휘틀리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로 크리스티안이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요. 크리스티안은 원래 엄마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던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랑 막 콘서트도 같이 보러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여자친구 생길 때마다 집에 계속 자유롭게 데리고 왔던 것만 봐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휘틀리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거죠. 자, 크리스티안네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던 휘틀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무렵에 크리스티안의 형인 조쉬가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빈 방이 생겼던 거예요. 남동생 크리스티안이 여자친구 휘틀리를 데리고 집을 나오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형 조쉬는 동생한테 그러면 내 아파트 빈 방으로 휘틀리하고 같이 들어와서 살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티안과 휘틀리 커플은 형 조쉬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살기로 해요. 크리스티안은 자꾸만 엇나가는 휘틀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이렇게 형의 아파트에서 그녀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안의 형 조쉬는 크리스티안이 일을 하느라 나가고 집을 비울 때마다 휘틀리를 잘 챙겨줬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거의 뭐 애 봐주듯이 베이비시팅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나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다 지켜보고 챙겨주고 했던 거죠. 휘틀리가 예뻐서 그랬겠어요. 남동생 크리스티안이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형으로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였을 겁니다. 밝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던 크리스티안은 이렇게 휘틀리에게 최선을 다하며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자 답이 없어 보였던 휘틀리가 크리스티안과 그의 형 조쉬의 보살핌 안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약도 끊었고 예전에 나쁜 친구들과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됐고요. 그러나 사람은 안 바뀐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휘트니는 이 두 형제의 이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기로 약속했었던 그 간이 마약 테스트도 거부해요. 휘틀리는 크리스티안이 예인선 일 때문에 배를 타러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거짓말을 하고 밤마다 크리스티안의 차를 몰고 나가서 예전에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다시 과거에 불량했던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요. 자기를 위해 마음 써주고 애써주는 크리스티안과 그의 형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이 형제가 제공하는 집과 차 그리고 돈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휘틀리는 이 집에 얹혀 살면서 뭐 학업에 충실했던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크리스티안한테 돈을 타쓰고 그의 카드를 긁고 다니고 또 그의 차를 타고 쏘다니기나 했죠. 그것도 크리스티안이 싫어하는 나쁜 친구들이랑 같이.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됐고 그녀를 위해 많은 걸 양보하고 희생했던 크리스티안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렇게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점에 한 번씩 바람을 피우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서로에게 굉장히 빠르고 강렬하게 빠져들었던 두 사람.
하지만 휘틀리의 어긋난 행동이 반복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이어지자 크리스티안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2014년 2월 22일, 크리스티안은 예인선의 1등 항해사로 30일 일정의 예인 작업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역시 휘틀리를 두고 꽤 긴 시간 집을 비우게 된 거죠. 이번에는 하필 형 조쉬도 집에 없었대요. 진짜로 휘틀리만 딱 혼자 남겨두고 떠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당시 둘의 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했어요. 크리스티안은 작업을 떠나면서 휘틀리를 혼자 두는 게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불안했습니다. 누구를 집에 데려오진 않을지, 마약을 또 하진 않을지, 바람을 피우진 않을지 등등등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작업을 떠나온 바로 다음 날, 크리스티안은 친구 딜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 딜런이라는 친구가 전해준 말이 크리스티안의 눈을 돌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아니 글쎄 휘틀리가 네 차 타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안에 마약 딜러 남성이랑 같이 타고 있더라?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 내 차에 다른 남자랑 타고 있어? 근데 그게 또 하필 마약 딜러야? 크리스티안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립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진짜로 휘틀리와 끝을 내야겠다. 차도 뺏고 집에서도 쫓아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해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휘틀리한테 질려버렸고 이제는 그냥 정말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크리스티안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스에게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좀 구질구질한데 저희 어머니가 여동생 알렉사하고 저희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그 둘이 지낼 곳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집에를 직접 가야만 문을 열어서 그들을 들여보내줄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여자친구를 집에서 내쫓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안은 다음 날 5시 반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보스에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안은 결국 다른 사람과 근무를 바꾸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예인 작업이라는 게 원래 한번 시작되면 정해진 일정대로 쭉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작업 일정 중에는 근무 교체나 휴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성실했던 크리스티안이 급한 집안일이라고 하니까 보스가 그를 믿고 허락을 해준 거죠. 이렇게 다른 동료와 근무를 바꾸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된 크리스티안은 배에서 같이 일하던 당시에는 비번이어서 작업을 안 하고 쉬고 있던 동료한테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몇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작업하러 갈 때 자기 차를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려면 누군가가 태워다 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크리스티안의 차는 휘틀리가 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동료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크리스티안은 이번엔 자기한테 휘틀리의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인 딜런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지만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인 2014년 2월 26일 오전 8시경 딜런이 크리스티안을 데리러 선착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크리스티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여의 운전 끝에 오전 11시 30분쯤 크리스티안은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휘틀리가 있었죠. 며칠 만에 만났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딜런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휘틀리가 마약을 하면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즉시 휘틀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휘틀리에게 어젯밤 어디에서 누구랑 있었는지를 캐묻고 또 캐물었어요. 휘틀리는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핑계를 대면서 잘 모르겠다고 계속 답을 피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한 이틀 전부터 빡쳐있던 크리스티안은 휘틀리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흥분하고 마는데요. 계단의 철제 난간에다가 막 머리를 갖다 박아버리기도 하고요.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휘틀리한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외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보다 못한 친구 딜런이 크리스티안을 말리면서 총을 빼앗자 크리스티안은 겨우 좀 이성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조금 진정을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휘틀리와의 싸움도 멈췄어요. 그렇게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세 사람은 함께 영화 한 편을 봅니다.
그러다가 딜런이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서게 돼요. 점심 먹을 것도 좀 사고 또 휘틀리랑 난리나게 싸우다가 박살난 크리스티안의 휴대폰을 보고는 내가 이거 고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딜런은 이 집을 나서면서 크리스티안한테 그 총 장전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냅둬 하고 걱정스러운 듯 신신당부를 했어요. 크리스티안은 딜런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도 알려줬죠. 그렇게 멀리까지 자기를 직접 데리러 와서 집까지 태워다 줬죠. 이제는 점심 식사와 고장난 휴대폰까지 챙겨주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긴 해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은 딜런에게 자기 카드를 주면서 이거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 길 운전해줘서 고맙다면서 자기 계좌에 있는 현금을 뽑아서 가지라고도 말했어요. 딜런은 12시 반쯤 크리스티안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은행에 들릅니다. 하지만 카드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뽑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점심을 사서 집에 돌아온 딜런. 당시 휘틀리는 자고 있었고 크리스티안은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딜런은 차에 필요한 부품을 사러 다시 나갔고 한참 후에야 돌아왔어요. 그가 집으로 들어왔을 땐 휘틀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는데 크리스티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2층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딜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앞으로 갑니다. 근데 혹시나 진짜로 샤워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문 밖에서 소리를 쳐요. 야, 뭐해? 괜찮아? 괜찮냐고? 하지만 화장실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는 딜런. 그런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크리스티안이 욕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는 욕조 안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 맨 처음에 들으셨던 그 신고 전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크리스티안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딜런이 몹시 당황한 채로 신고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는 신고하기 전 당시 자고 있었던 휘틀리에게 가서 소리쳤습니다. 휘틀리, 일어나봐. 크리스티안이 죽었어. 911에 전화해야 돼. 그렇게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각은 오후 4시 45분. 딜런은 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하고 상황을 전하면서 완전히 패닉이 온 듯 횡설수설 아파트 이름과 주소를 수차례 잘못 말했습니다. 이 신고전화 녹음본을 들어보면 딜런이 이야기하는 동안 뒤에서 막 휘틀리가 깨악깨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와요. 이제 그녀도 깨어나서 상황을 인지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있던 크리스티안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이 보였고 총은 그의 왼쪽 다리 옆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피로 욕조 안이 흥건했고 아직도 배수구로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욕실 벽면에는 총알이 지나가며 튄 듯한 혈흔과 세면대 위 전기 콘센트 옆에서도 총알 파편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휘틀리는 정신을 못 차린 채 신경질적으로 집안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딜런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구급대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휘틀리는 경찰의 질문에 자신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딜런이 와서 깨울 때까지 크리스티안이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이웃들에 대한 탐문으로 분주할 때 우연히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경찰서장 제임스 리가 나타났어요. 이날은 비번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이 서장은 복도가 시끄러워서 나와봤다가 궁금해서 현장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는 슥 들어와서 크리스티안이 죽은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건 누가 봐도 자살 현장인데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야, 빨리 마무리해. 이렇게 지시했어요. 결국 경찰은 45분 정도의 간단한 현장 조사만 마무리한 채 그대로 철수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휘틀리와 딜런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휘틀리와 딜런의 손에서 총의 화약 성분이 확인된 거예요. 휘틀리는 자기 손에서 발견된 화약 성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고 전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도심 외곽으로 놀러 나가서 친구가 새로 샀다는 총을 몇 발 쏴봤는데 아마 그때 화약이 손에 묻었을 것이다. 사실 휘틀리는 이 검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제부터 화약 검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선수를 친 거죠. 아, 저 화약 성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휘틀리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조사해봤더니 누구는 휘틀리가 그날 밤에 총을 쏜 게 맞다고 얘기를 해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어요. 크리스티안이 총을 스스로에게 쏜 거라면 총에서 당연히 그의 지문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거한 총의 감식 결과 아무런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총을 쏘고 그걸 닦아놓은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 모습과 딜런의 진술 및 크리스티안이 사망 전날 예인선에서 휘틀리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등을 참고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리는 이야기도 사실은 딜런의 진술을 재구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전날 예인선에서 매우 흥분한 채 휘틀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집에 갔을 때 너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난 입에 총을 넣고 한 번에 쏴서 죽어버릴 거야. 휘틀리, 너만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행복이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어요. 이 와중에 부검 결과는 또 자살로 나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일단 경찰은 크리스티안이 여자친구와의 갈등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삶과 일을 굉장히 사랑했고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여자친구 휘틀리와의 갈등이 조금 있긴 했지만 결코 그런 일로 자살할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우울증도 전혀 없었고요. 그동안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죠. 심지어 크리스티안의 엄마는 크리스티안이 예전에 만약에 누가 와서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꼭 잘 살펴봐줘. 난 절대 자살할 리가 없으니까.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면서 크리스티안은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딜런이나 휘틀리 중 한 명 혹은 둘 다에 의해서 타살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휘틀리는 평소에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고 크리스티안과 직접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크리스티안의 죽음에 관련이 돼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딜런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티안에게 전화를 해서 휘틀리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알려주고 또 직접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리스티안을 직접 데리러 가서 태워와서 어떻게 보면 휘틀리하고의 싸움을 유발시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9.11에 신고할 때도 제 친구가 죽어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가 아니고 곧바로 제 친구가 자살했어요 라고 한 점도 어딘가 수상하다면서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립탐정과 법의학자에게 크리스티안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사건 자료를 살펴본 탐정은 크리스티안이 타살됐다고 결론을 내렸고 법의학자도 그의 모습은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며 크리스티안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이 옮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안의 그 죽은 모습은 자살로 설명하기에는 맞지가 않고 어딘가 인위적인 현장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석연치 않다면서 밝혔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앞서 나왔었던 이야기를 제외하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총이 발견된 위치. 크리스티안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에 총을 쐈을 거예요. 이걸 발사하자마자 그의 몸은 그대로 욕조 안으로 이렇게 푹 쓰러진 걸 텐데 그렇다면 총은 오른쪽 어딘가에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이 욕조 바깥에 왼쪽 다리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상하죠? 두 번째, 총의 공이 위치. 크리스티안은 반자동 45구경 권총을 사용했는데 이 총알이 발사됐다면 재장전돼서 권총의 공이가 뒤쪽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공이가 앞에 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이 공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장실 내부에 남은 총알 파편 자국. 크리스티안이 죽어있는 모습을 근거로 그가 욕조 앞에 무릎을 꿇고 총을 자기한테 쏜 거라면 이 총알의 진행 방향을 고려했을 때 세면대 위 전기 콘센트 옆에서는 총알 파편 자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에 파편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화장실에서 총을 빵 쏘고 막 그 큰 소리가 들려도 깨지도 않고 약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휘틀리가 딜런이 들어와서 야, 일어나봐 하니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다? 가족들은 이 점도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사실 휘틀리하고 딜런이 진술을 계속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랑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얘기한 거랑 내용이 다르기도 했고요. 휘틀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실은 총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확인을 하러 갔었다라고 했었는데 경찰한테는 총소리가 나는지 어쩐지 난 전혀 몰랐다. 딜런이 와서 나를 깨우면서 말해줘서 알았다라고 했죠. 부실한 조사 때문인지 아니면 자살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인지 결국 경찰은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2017년 새로 부임한 서장 듀보스는 계속되는 의문 제기에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새로 사건 수사를 맡게 된 30년차 베테랑 형사 제이 에링턴은 예전의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잠정적으로 크리스티안의 사건은 자살이 아닌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휘틀리와 딜런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는 그들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그들의 체포를 보류합니다. 결국 재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끌다가 2017년 2월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되고 말았어요. 크리스티안의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은 죽기 한 달 전인 2014년 1월 초 휘틀리가 임신한 것 같다면서 결혼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휘틀리가 위험한 일을 하는 크리스티안에게 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랑 아기는 어떻게? 누가 돌봐줘? 하면서 걱정을 하자 크리스티안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크리스티안의 회사에서 복지 혜택으로 모든 직원들의 생명보험을 들어준 사실을 알게 됐고 휘틀리는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얘기를 들은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휘틀리의 진짜 의도가 뭔지 좀 의심스럽다면서 아들 크리스티안한테 절대로 휘틀리를 수익자로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했었죠. 그런데 크리스티안의 친구 딜런은 크리스티안으로부터 수익자를 휘틀리로 변경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휘틀리 또한 당연히 그녀 자신을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만약에 크리스티안이 실제로 수익자를 휘틀리로 변경했다면 이 사건은 분명 보험금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경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끝내 이 보험의 수익자 이름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휘틀리는 크리스티안의 죽음으로 자신은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피하느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반면에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범인인 것 같으세요? 휘틀리? 딜런? 아니면 둘이 짜고? 이 사건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또 한 편 봤는데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게 크리스의 형 조쉬가 동생 죽고 한 2주 동안 이제 막 장례식 치르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자기 아파트에 가서 난리가 난 그 막 피범벅이 되고 했을 거잖아요. 사건 현장이. 그거를 셀프로 다 치웠다고 해요. 그거를 치우면서 진짜 얼마나 그게 이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됐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쭉 사건 보면서 저 딜런이 은행에 갔잖아요. 카드 들고 크리스티안 카드 들고 그 시점이 좀 궁금했어요. 카드를 들고 가서 만약에 비밀번호를 몰랐다?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혹시 그 시점에 이미 크리스티안이 죽어서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닐까요? 너무 은행에 CCTV도 다 있고 하니까 너무 티가 났을라나? 그래서 안 했을라나?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스스로 그런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총에 지문 없는 거, 그리고 오른손잡이인데 총이 왼쪽에 떨어져 있는 거, 이 두 개가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총은 쏘자마자 그 즉사인데 죽어가면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총을 다닥 옮겼다고? 이상해. 아니면 오른손잡이인데 죽을 때만 갑자기 왼손으로 총을 쐈다고?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아무튼 자살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범인이 누군지 어쨌든 저 집에는 휘틀리하고 딜런밖에 없었으니까 둘 중 한 명 혹은 둘 다가 범인인 건데 이거 조사하면서 저도 그래서 누구야? 되게 답답했었는데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오죽 답답했을까 싶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